어느 날 친구가 당신의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을 것이다. 3층 음악실에 밤마다 마네킹이 돌아선다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 끝 칸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으면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의 학교 복도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다. 서울의 중학교, 부산의 초등학교, 강원도 산골의 고등학교.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이 세 곳에서 전해지는 괴담은 놀라울 만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지역 간 교류가 드물던 시절에도 이 이야기들은 마치 누군가 한 곳에서 배포라도 한 것처럼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 경로를 지금껏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학교라는 공간을 잠시 생각해보자. 매일 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같은 규칙을 따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십 명이 좁은 교실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 도시전설 연구자들은 이처럼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가 특정한 심리적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어른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야기, 선생님이 끊어버리는 속삭임 금지된 틈새에서 괴담은 자라난다는 설이 있다. 학교 괴담이 특히 활발하게 기록되고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즈음으로 추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들었다고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이 무렵 형태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본다. 그러나 괴담 자체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히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음악실 마네킹에 관한 것이다. 밤이 되면 마네킹이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 그 눈이 살아 움직인다는 이야기 세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언제나 같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많은 학교에 교육자료용 신체 모형이나 전시 인형이 비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지극히 평범한 물체가 어떻게 공포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화장실은 또 다른 공포의 무대였다.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대답이 온다는 것, 특정 칸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야기 역시 지역과 학교를 초월해 놀라울 만큼 유사한 형태로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어른들의 시선이 닿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 그 고립감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옥상에서의 목격담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방과 후 텅 빈 학교 옥상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것, 문이 잠겨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다는 것, 이런 이야기 중 일부는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나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분석한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어떤 이야기로 변형되었는지 그 연결고리가 확인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이 이야기들의 학문적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민속학자, 사회심리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이 학교 괴담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하나였다. 지역적 교류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이야기의 핵심 구조가 놀랄 만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연구자들은 출처를 추적하려 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내고 최초의 발화자를 특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서 들었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서 들었다는 것이었다. 연결고리는 끝없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어떤 학교 괴담도 그 시작점이 명확하게 특정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 단서는 공간 자체에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학교는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규율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억눌린 감정들이 출구를 찾아 괴담이라는 형태로 흘러나온다는 설이 제기된다. 공간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서는 전파의 방식에 있다. 괴담은 강단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전해진다.
수업 시간 사이의 틈새, 급식줄, 화장실 앞 어른의 눈을 피한 순간들의 이야기는 퍼진다.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한다고 분석한다. 공포를 함께 나누는 행위가 집단 내부의 경계를 만들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가장 직관적인 가설은 이것이다. 괴담의 씨앗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누군가 다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가 학교에서 벌어졌고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고 변형되어 괴담으로 굳어졌다는 설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지역의 괴담이 그 지역의 과거 사건과 느슨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결정적인 공백이 있다. 만약 특정 사건이 특정 괴담의 기원이라면 왜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에서도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지는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역마다 이야기의 형태가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음악실이라는 장소, 마네킹이라는 소재, 화장실이라는 배경 핵심 구조는 너무나도 일치한다. 두 번째 가설은 이른바 집단 창작설이다. 특정 창작자 없이도 비슷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집단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더 구조적이다. 학교라는 제도에 내재된 억압과 불안이 어디서나 비슷한 이야기를 낳는다는 논리다. 공간의 구조가 같으니 거기서 자라나는 공포의 형태도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설들도 완전하지 않다. 집단 창작설은 왜 하필 마네킹이고 화장실이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소재의 일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구조적 억압 반영설은 비슷한 교육 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의 학교 괴담과 이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겹치는지 아직 체계적으로 비교된 바 없다. 어느 하나의 가설로 이 현상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학교 괴담의 기원은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아무도 최초의 이야기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연구도 그 출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이 이야기들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된다. 당신이 어릴 때 귓가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의 복도에서 조용히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